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억울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게 쉽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우선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부당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상대방을 무고죄로 같이 고소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고소를 할지 말지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언제 해야 될지, 이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억울한 고소를 당해 무혐의, 무죄, 혐의에서 벗어난 것이죠. 근데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시킬 수 있나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그리고 또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사랑 형사재판 절차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게임이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가리는 절차가 아니에요. 수사나 재판은 기본적으로 잘 모른다, 난 모른다 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무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봐야겠죠. 원래 이게 당사자 둘만 있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 당사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만 알 수 있고, 물론 신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제3자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모른다 해서 출발을 하는 게 맞고요.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는 이런 증거에서 판단을 하는 게 수사재판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이제 수사기관과 피의자, 피고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다라고 하는데, 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객관적인 그런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고 입증하는 증거에 의해서만 있는지 없는지 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죄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죄란 뭘까요? 죄가 없는 것. 유죄 증명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죄란 게 있다라는 전제에서 무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죄가 아닐 때 무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죄가 아니면 유죄 아니냐? 그렇게 보질 않아요. 유죄 증명이 없거나 부족할 때.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도 무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증거를 아무리 조합을 해서 범죄를 구성하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이게 범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데, 이게 부족한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그럴 땐 무죄 선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유죄 증거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죄 증거란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무죄 증거라고 상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알리바이 증거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서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다. 근데 제가 부산에 있었다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요. 그걸 알리바이 증거라고 하죠. 이거는 제가 서울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리학법칙상. 이럴 때는 알리바이 증거, 이게 유일하게 무죄 증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외에는 뭐냐? 유죄임을 탄핵하는 증거일 뿐인 것이죠. 탄핵한다는 말은 유죄라는 그 증명력, 입증력을,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증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 증거라는 걸 상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죄 증거가 있냐 없냐, 있다면 그거의 증명력이 높냐 낮냐, 낮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변호 절차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요. 강제추행죄로 무죄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강제추행죄의 요건이 이제 강제성,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 혹은 기습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또 추행, 어떤 접촉이 있었느냐,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접촉. 그래서 무죄라는 의미는 강제성이 없다, 추행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제성이 있다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거나, 추행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성이 없다라는 의미냐? 그것도 아니에요. 접촉이 아니다라는 의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고죄를 이해를 하시려면. 그래서 무고죄의 요건을 먼저 보실게요. 죄명을 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신고한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목적성은 거의 인정이 돼요. 어떤 의미냐면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에 고소를 했다, 징계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했다. 당연히 상대방으로 하면 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객관적인 허위사실이 이어야 되고, 그걸 인식하고 신고 고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거의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내가 이제 억울한 고소를 당해서 제가 무혐의, 무죄를 받아서 혐의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임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인식이 문제인 거죠. 상대방이 고소를 할 때 그걸 알고 고소를 했느냐,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혐의를 벗는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혐의, 무죄 판결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는
무고죄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죠. 객관적 허위사실이라는 점. 이거를 입증하는 증거는 될지 모르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도로 인식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정말 쉽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없는 사실이 있다라고 날조를 해야지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과장도 안 돼요. 없는 사실이 있다. 있는 걸 좀 더 크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고죄가 그래도 되게 어려운 여러 가지 경우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착각하거나 착오로 고소한 경우, 법을 잘 모르거나 법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리적 이유로 무죄가 되거나 입증이 부족해서 무죄가 된 경우, 이런 경우일 때는 무고죄가 보통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간간이라고 해볼게요. 술 마시고 제가 뭐 필름도 끊기고 그래서 성관계를 했는데 그 여자분도 필름이 끊겼는지 이거 중간간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거기서는 허위 사실을 인식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정도의 문제인 것이지, 어느 정도 심신상실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 같은 경우는 채팅이든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은 있습니다.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은 없죠. 근데 이제 목적성이나 이런 판단의 문제 때문에 법리적 이유로 무죄가 된 경우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무고죄가 되기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고죄는 언제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금전 목적으로 아예 공갈하고 이러면서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드러났을 때, 이럴 때는 당연히 무고죄가 많이 됩니다. 또 고소 당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녹취 증거든 이런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 경우, 이럴 때도 무고죄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가 오락가락해요. 진술이. 어떨 때는 A라고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B라고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진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무고죄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두 가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고죄로 제가 억울한 고소를 당했어요. 무고죄로 언제 고소를 해야 되느냐? 저는 가장 안전한 것은 원래 고소사건, 제가 혐의를 무혐의 무죄 판결을 다 받은 후에, 혐의를 벗어난 후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상대방이 부당하게 저를 고소를 사기든 뭐 성범죄든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같이 무고죄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원래 사건, 처음에 고소한 사건이 수사가 충분히 돼서 판단이 된 이후에야 제가 무고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고소가 무혐의인지 여부가 가려져야지 무고죄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고소하는 게 능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영무고의 위험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어요. 저도 뭐 같이 고소를 했다고 해볼게요. 상대방이 저를 추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저도 그게 추행이 아닌데 추행으로 고소했다라고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그러면 제가 추행으로 판단이 돼버리면 제가 고소한 무고 고소가 다시 또 무고죄가 됩니다. 이걸 영무고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추행죄로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추행 플러스 무고죄로 이게 두 가지 죄명으로 처벌이 될 위험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수사는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잘 대응을 못하거나 어떤 변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제가 무고 고소해 놓은 것 때문에 죄명이 하나가 더 플러스 돼서 두 가지로 처벌이 받을 위험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무고죄 고소 시점은 늦게 해도 된다는 것이죠. 제가 혐의를 다 벗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제가 무죄를 받게 됐는지, 무혐의를 받게 됐는지, 뭐 불기소 이유서나 혹은 뭐 무죄 판결문을 보면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허위 진술했는지, 알고 허위 진술했는지 이런 자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잘 준비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늦지가 않습니다. 괜히 먼저 고소했다가 영무고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고소하는 게 능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무고죄가 보통은 잘 성립되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오히려 이런 부분 잘 모르고 곧바로 그냥 상대방이 고소가 부당하다고 봐서 무고죄로 고소해서 제가 오히려 영무고죄로 이렇게 처벌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자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또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또 영상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